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육 자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육 자치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학교 운영 위원회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교육감이 떠오를 거고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감선생님이라 이분들을 자치를 떠올리는 데 있어서 크게 생각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교육감 산하에 교장과 교감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자치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스스로 한다라는 말이죠.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교육 자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권한을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권한을 중앙에서 아마 줄 거예요. 중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죠?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이 있겠죠? 행정 수반이니까요. 자, 그리고 국무총리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부, 자, 장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국회 내에 상임위가 있는데 뭐 교육 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처럼 중앙과 이렇게 자치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시다.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교육의 권한을 배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의 자치에 대해서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교육감 좀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교육위원 그죠? 자, 이분들의 권한을 높여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은 과연 국가의 국가 교육 행정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자, 그걸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자, 하나씩 가보죠. 우리가 대통령이 중앙교육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장이기 때문에 교육도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이죠. 그죠? 자, 우리 대통령을 하면 자, 헌법 제 66조 제 66조 사망이에요. 제 사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정권 내에 우리 뭐가 있어요? 그죠? 교육부가 있죠? 따라서 교육부를 통할하고 수반하시는 분은 바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하죠.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의 정점에 위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으로 국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이렇게 봅시다. 자, 대통령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느냐? 자, 대략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을 반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렇게 대통령령이 과연 반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찾아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국가기록원에 가면 좀 이따 로딩 여기 교육부 내 대통령령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92년도서부터 98년도, 97년도 이렇게 보면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중
개정령이라고 돼서 대통령령 제 160, 125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실제로 교육부령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걸 거예요. 그죠? 자, 대통령령 이렇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 이유는 무엇이냐? 그죠? 임사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서 공포를 와 함께 이제 대통령령이 공포를 하는 것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 임용령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반포를 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대통령이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을 반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지휘와 감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교육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여기 보시면 교육부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교육부 산하에서는 이렇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나요? 맞아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주요 교육 공무원의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임명이 되는 거죠. 임명.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요 공무원의 임명이라는 것은 교장 선생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요 교육 공무원의 예를 들자면 이제 임명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5급 교육, 행정직, 사무관 이런 경우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또 말하자면 국무회의, 이렇게 할까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보자면,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공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뭐뭐가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그냥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가 잘 되어서 한번 봅시다.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별 교육정책 공약을 정리한 걸 보면 이렇게 공약에 보면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 교육이라고 해서 대입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문 인재 양성을 시키면서 교육 환경을 향상한다. 여기 보면 신규 교사를 채용 확대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에 대응하여 나왔던 타 후보의 공약은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공약 하에서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타 당의 후보도 공교육 정상화, 교육비 절감이라는 캐치프라이즈 하에 이렇게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 교육 정책 수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의장이 있으면 부의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무총리도 역시 교육 행정에 또 교육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국무회의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교육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국무회의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국무회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의 사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최고 심의 정책심의 기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5인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구성되어 있는 구성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구성한 합의제 기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이렇게 중앙교육기관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요인 이 15명에서 30명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교육감이 들어가요. 교육감이 아니라 자, 교육부가 들어가는 거. 교육부 장관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교육부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교육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앙 교육 행정 조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교육 관계 법령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지시나 또는 명령 그리고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최고 교육 행정 기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부 말을 뭡니까? 따라야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이것이 정부 조직법에 나오는데 이게 정부 조직법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부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교육부 장관이 예전에는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부총리로 승격이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보시면 정책보좌관과 대변인실 아래는 홍보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차관은 두 분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관, 2차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관 아래에 어떤 기관이 있냐면 감사관이 있어요. 감사관은 3개의 담당관으로 나눠지는데 감사총괄, 민원조사, 그다음에 사학감사 이 사학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사회정책협력관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예전에는 2015년도에는 3개의 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는 몇 개의 실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의 실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교육정책실이었는데요. 이게 학교정책실로 바뀐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몇 개의 관이 있냐면 여기서는 2개의 관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정책기획관과 국제협력관, 그리고 학교정책실에서는 몇 개의 담당관이 있냐면 3개의 관이 있죠. 대학은 좀 달라요. 대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대학은 3개의 담당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요.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1장관, 2차관에다가 3실 그래서 운영지원과가 하나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3국 1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도 하나의 과가 돼 있어요. 그죠? 이 과와 이 과가 조금 여기도 과고 여기도 과인데 같은 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요 과가 좀 더 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3급이면 이분이 3급 이런 식으로 과장이지만 이렇게 조금 급수가 다릅니다. 급수가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한번 교육부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요.
자, 교육자치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교육자치란 교육의 전문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관이 교육행정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행정과 다르게 교육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셔야 될 건데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풋을 해요. 그죠? 자동차에다가 예를 들면 고장난 엔진이 고장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돈과 기술과 노동력을 넣어서 엔진을 고쳤어요. 그러면 아웃풋이 뭡니까? 그죠? 엔진이 수리가 된 것이죠. 자, 이 과정이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죠? 자, 그리고 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효과에 대한 효과가 금방 일어나는 것이죠. 그 즉각성입니다. 근데 이거와는 다르게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을 합니다. 인풋을 해서 사람을 교육을 시켜요. 그랬더니 아웃풋은 다시 봐요. 여기는 인풋일 때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 기대에 부응을 하게 돼요. 다시 여기서는 교육을 하면 기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자, 즉각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교육 효과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 또는 그 사람의 뭐 경제적인 요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 자, 이 사회적인 요인은 왕따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따를 당한 애한테 아무리 교육을 해봤자 학습 효과가 높아지지가 않지요. 그죠? 자, 다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여러 요인들의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육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과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직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을 따로 뽑고는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심리적 요인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죠? 사람이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죠? 지역적 특색이 있어요. 왜냐면 지역마다 문화와 다시 말하는 풍토, 관습이 뭐하기 때문에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고요.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따라서 교육도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자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 하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교육 자치는 교육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므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으로 독립되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 종교적인 중립성이 보장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겠지만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사립학교 예를 들면 종교 사립학교의 교리를 교육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인정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죠? 편파적이거나 그 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중립성은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를 허용해 준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불교 학교를 만들고 싶어. 대전에서는 보문고가 있죠. 아니야, 나는 장로교에 맞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나는 또 예수교에 맞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뭐 미션 스쿨 같은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호수돈 요구도 있고요. 뭐 대성고등학교도 있고요. 이렇게요. 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또 뭐 원광불교 내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학교 세운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단 이것이 국가적 강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면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방 분권주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알고 이때 이 주민의 참여를 통한다라는 말이 자 주민 참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그죠?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주민정책 제한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짜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에서의 교육감제를 두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이때 여러분 보시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나온대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자, 좀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라고 하여 광역과 기초로 나누고 이를 다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으로 분류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요. 교육 분야라고 합시다. 교육행정은 교육 분야와 일반 뭐 분야 이렇게요. 그랬을 때 집행기관은 교육청에 교육감이 있고요.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있어요. 시청과 도청은 시장과 도지사가 있고요. 그 아래 구청과 군청은 구청장과 군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결기관에서 바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시도의회 상임위의 교육위원회가 우리가 있는 걸로 아까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잠깐만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보시면 자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가 있는 거죠. 국회 내에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뭐 관련된 법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위원회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의결기관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육 자치가 지금은 충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의 근거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육 자치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가보죠. 교육 자주성의 원리.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그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교육 자치이다. 따라서 교육의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립, 독립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의 교육 행정직을 별도로 뽑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의 행정실로 뭡니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이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것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교육행정직은 이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나눠지고 자 국가 공무원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기도 하는데 파견 형식으로 교육청 소속 지방 공무원이 교육부 및 국립대학 산하기관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뭐 9급, 7급, 5급이 있고요. 자, 뭐 근무 형태나 직급은 일반 행정과 비슷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가 지방직으로 나눠진다는 점,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원리는 지방분권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적정하게 분산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와 처리를 지향하고 적정하게 책임을 분산하고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의 원리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부터 이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방분권 하면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요. 지방분권 하면 그죠? 지방분권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을 선거 공약으로 지방자치를 그죠? 내세웠습니다. 그다가 2년 뒤에 그죠? 지방의회가 이제 1989년에 시도에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그죠? 자, 지방의회와 제가 표도인데 조금 느리네요, 이게 컴퓨터가. 지방의회와 그죠?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때 지방자치법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안 되어서요. 나중에는 그죠? 이렇게 했지만 1995년에 그죠? 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는 6공화국에는 있었지만요. 그죠? 자치단체는 구성하지 못한 채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에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이때 뭐가 있었냐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또는 기초단체장, 우리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요. 광역단체장, 시장이라든지 군수요. 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권한 분배 측면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자면 지방분권의 원리는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략 한 30년 정도의 40년 정도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대략 한 30년 정도이더라. 그리고 언제 지방분권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냐면 문민정부 때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은 봅시다. 주민 통제의 원리. 주민 통제의 원리는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선거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게 물론 이제 간선제가 있고 직선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직선제 선거를 하고 있죠. 자, 궁극적으로 대민주 정치 이념과 상통한다. 주민 통제는 자,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민의가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와 부합된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교육위원회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제도는 우리가 좀 이따가 좀 쉰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계속 우리가 교육자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 번째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입니다. 그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자,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자치가 실시되는 교육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육 전문가에 의해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위원은 교육 경력을 10년을 교육 과목 5년 이상 자격 요건을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교육 재정 확보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교육 행정 운영에서의 교육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교육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교육 재정론과 교육 경제학 론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교육 재정을 확충할 것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원리들이 모두 충당이 되었을 때 자치제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좀 쉰 다음에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물론 우리가 이때 이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1995년도와 89년도 사이에 교육 자치가 조금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방금 또 배워야 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부 장관, 교육위원회, 그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죠.